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사이트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시장이 숨죽이고 지켜봤던 빅 이벤트 FOMC 회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FOMC 금리 발표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한 분석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주인공은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입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가 새벽 한 3시부터 그렇죠? 4시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직접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높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융권의 이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의 금리 결정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0.25%포인트, 25bp의 인상을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정책 기조는 기존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서 정책 금리의 유지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 지속해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성명에서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한 문구는 삭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특히나 은행 파산 이후에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들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특히나 이 만장일치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파산 때문에 여러 의원들과 함께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동결도 고민을 했었다. 이러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특히나 최근의 고용 그리고 강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계속 시장을 지켜보면서 그 25bp 결정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연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까지 물가를 2%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점도표를 보면은요, 금리 예상치가 작년 12월에 비해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5.1%로 유지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몇몇 의원들은 실제로 18명 의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7명의 의원들은 5.1%보다 높은 정책 금리를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반기 가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정책 금리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ma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예, may라는 단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희가 초미의 관심사가 다음 이제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게 되면은 빅스텝을 또 밟게 되느냐 이러한 우려도 있는데요. may라는 단어를 써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거의 한 번이면은 족하지 않느냐 해도 이러한 뉘앙스를 풍겼고요. 두 번째는 s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some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게 되더라도 0.25%포인트의 소극적인 인상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힌트는 거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에 다다랐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 마무리에 다다랐다. 행간의 의미까지 이렇게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 최근에 변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최근에 예상이 됐었거든요. 예, 5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이렇게 상원청문회의 톤과 오늘 FOMC 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은행권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크게 시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신용 경색에 따른 위험은 연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으로 이렇게 다가와 올 것이고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에 관해서는 이러한 연준의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변동성이 큰 이후에 하반기에 들어서는 장단기 금리가 결정적으로 많이 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단기 금리가 지금 현재 역전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장단기 금리가 올해 안에는 해소되는 그 시발점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하반기 들어서 가장 큰 특징은 장기 금리는 유지되는 반면에 지금 단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이런 정상화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그 Q&A 세션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은행권 우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은행들이 몇 개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실제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파월 의장은 얼마나 지금 미국 금융권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셨는지. 왜냐하면 부의장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직접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직접 보는 것은 아니고 하면서 공을 사실 좀 약간 넘기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부의장, 바 의장이 지금 은행권의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준 내 부서들과 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연준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것에 인벌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규정이나 아니면은 이 제도를 약간씩 변형해서 더 낮게 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팩트 파인딩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기가 직접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의 영향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올 것 같고요. 이 신용이라는 이슈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은행에 있어서 신용은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번에 그 크레딧 스위스의 사태에서 보듯이 은행은 모든 돈을 빌려서 합니다. 자기 돈을 빌리지 않고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에 있어서 은행에다가 고객들이 돈을 맡기지 않으면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은행 시스템에 있어서 연준은 굉장히 이것을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은행의 개혁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앞으로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금융권의 이 신용 경색 가능성 그리고 금융권의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디폴트, 연결되는 디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시는지요? 네, 금융권의 그 구조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지금 일각에서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죠, CDS. 이게 그 은행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개별적인 척도인데요. 최근에 그 크레딧 스위스의 이 CDS 신용 부도 스왑이 400포인트를 넘어서 1000포인트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합병 이후에 굉장히 낮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인수하게 된 UBS의 CDS 신용부도 수합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공조는 매우 탄탄하고요. 특히나 그 여러 우량은행으로서의 좀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은행에 자기의 자산을 예치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열망은 항상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은행, 그다음에 더 큰 은행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은행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반면에 파월 의장이 오늘 성명서에서도 말했듯이
일단 그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의를 갖고 이렇게 보고요. 가계와 기업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더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그 기준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를 하고 올해 안에 인하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이런 정책 금리를 계속 firming 고정시켜서 유지하겠다는 발언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고금리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또 가계 고금리 환경에서의 적응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은행권 사태 때문에 금, 은과 같은 안전자산은 물론이고 또 비트코인에도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지금 불안감이 많이 이제 증폭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뿐만이 아니라 금이나 여러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상황인데요. 이 안전자산 선호라든가 위험자산 선호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많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폭이 매우 크고요. 가격 척도를 매기기 상당히 힘든 자산이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위험자산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아시고요.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금리 환경에서 우리가 또 적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과 이어서 그렇다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무님?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량 자산과 그다음에 비우량 자산 간의 가격 괴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표적인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 경색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부정적인 상황도 일어나겠지만 하반기에 가서는 이런 상황이 좀 투자 자산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는 증시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량주와 비우량주, 특히나 우량 채권과 비우량 채권 간의 그런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유의해서 투자를 보수적인 측면에서 하시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조언드립니다. 네, 증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MC 결과 발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FOMC의 영향은 오늘은 이제 그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은 미국 정책 기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저금리에 가까웠다. 최저금리에 가까웠다는 것은 금리 인하도 이제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앞으로 좀 반등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면을 봤을 때 뒷면도 같이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물가가 받쳐주고 물가가 좀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고용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면 아마 그 금리 인상을 이제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도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원 환율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네, 환율이 일단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3.5%거든요. 미국은 이제 그 상단과 하한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오늘 0.25%포인트를 인상했기 때문에 4.75%에서 5.0%까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5%포인트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역대 이제 최고 금리의 격차 정도 되는데요. 이 금리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에 있어서는 1,300대의 고환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기까지는 1,300원대의 고환율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1,200원대로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하반기에는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앞서서 자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우량 채권, 우량 주식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어떤 섹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대기업의 그 대표 주자들인 그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수출 주도의 그 대기업들의 주식이 최근에 대부분 조금씩은 이제 그 정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거나 좀 하락폭이 큰 기대에 못 미친 주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식들이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건은 수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네 달 연속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어서는 수출이 회복됨과 동시에 이러한 대기업들, 우리나라 수출의 역군들인 이러한 대표적인 주자들이 주식이 좀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의 선전이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놓고요.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들 두루 살펴봤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전해주신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